이거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더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있는 30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퀀텀 리피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는 분야가 아마 세부 분야가 다르실 텐데 알고리즘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저처럼 하드웨어 쪽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8분밖에 안 계시긴 하지만 전공 분야가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에러 커렉션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뭐 여러 관점에서 양자 현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상용화가 된다 혹은 뭐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된 양자 통신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긴 거리에 어떻게 인텐글먼트를 디스트리뷰션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뒤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 밥과 앨리스 실험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양자 통신의 기본 프로토콜 자체가 얽힘 쌍을 공유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얽힘 자원을 어떻게 먼 거리에서 분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만나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케일러블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단거리 상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을 거다라는 항상.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제가 하버드에서 나온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 실제로 이 도심에 이렇게 기다란 파이버 네트워크를 깔아가지고 이 먼 35km 거리에서 인텐글먼트를 이제 분배해서 나눠 가지는 그런 시연을 했어요, 저기서.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광자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플랫폼 중성원자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이온 트랙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 그 로컬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큐비트를 원거리에다 전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방법이 광자가 유일하잖아요. 원거리를 이렇게 원자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렌스 타임 같은 거에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멀리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자를 이 파이버를 옵티컬 파이버 1550 대역을 통해서 이제 장거리 통신을 하는 게 여기 제가 메탈 큐빗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진짜 모든 간에 될 수 있겠죠. 뭐 중성 원자가 될 수도 있고 이온 트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뭐 그냥 일반적인 솔리드 스테이트 에미터 같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이제 얽힘을 주고받으려면 결국에는 포톤이 매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양자 통신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결국에 큐비트를 멀리 보내려면 무조건 포톤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들 이미 많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근데 포톤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거는 이 그래프 같지도 않은 단순한 그래프를 넣은 거 그냥 로스가 있다는 건데요. 광자는 이제 항상 보내면은 그냥 사라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바틀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 표시에 지금 오류가 있었네요. 잠시만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마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크립트가 그렇게 딱히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긴 한데요. 아무튼, 다시 뭐 얘기를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럼 광자를 사용하면서 얻는 똑같은 로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전 통신 같은 경우는 리피터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리피터를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거는 위키백과의 리피터를 검색했을 때 나온 이미지인데 아주 직관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마이크로프트라는 게임에서 쓰이는 리피터고, 세 번째는
상용에 팔리고 있는 리피터인데 이런 리피터가 왜 필요한지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결국에 포톤이라는 걸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려면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스 때문에. 그래서 이미 무선통신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일정 시간이 일정 거리마다 한 번씩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리피터라는 장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양자 리피터라는 게 이 맥락에서 이제 등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노 클로닝 시오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경우에는 그냥 광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레이저를 쐈는데 중간 레이저가 너무 약해진다. 그러면 그냥 뭐 신호를 읽어가지고 중간에 복사해서 더 키워서 보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복사 부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양자 정보는 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한 것이 퀀텀 리피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퀀텀 리피터가 하는 거는 신호를 구전 리피터와 같이 신호를 증폭을 시킨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긴 거리를 그냥 쪼개서 한 번에 하나씩 전달하는 느낌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밥 앨리스 이 양자 통신에 흔한 그 도식을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이 거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 위에 그림처럼 사이에다가 뭐 노드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만큼은 포톤이 뭐 로스가 있어도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거리의 뭐 두 배, 세 배를 이렇게 여러 번 만들면 이런 상으로 그 거리를 이렇게 무한정 복제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상적인 양자 리피터일 경우에 그렇고 실제 양자 리피터는 그렇게 지금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연구 주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기초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그냥 이 양자 리피터라는 게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이게 처음 등장한 논문은 1998년에 브리겔이라는 분이 PRL에 낸 논문에서 처음으로 양자 리피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때 처음 등장할 때 사고 과정. 그리고 이제 이 양자 리피터 내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세부 분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아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너레이션 있구나. 이걸 뭐 GPT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잘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논문 같은 걸 더 찾아보셔도 되고 이제 발표 자료가 어차피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너레이션이 들어갈수록 더 아무래도 복잡한 하드웨어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첫 퍼스트 제너레이션도 지금 완전히 이제 성숙한 단계라는 아니라는 점. 양자 리피터라는 것이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되거나 아니면 널리 쓸 정도로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이상적인 양자 리피터라면 여기서 성공 이렇게 하면은 진짜 무한정으로 길이를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양자 통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한 번 한 번의 성공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양자를 어떤 플랫폼을 구현을 하든. 그래서 뭐 에러 커렉션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세대가 나뉘어져, 이 분류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뭐첫 번째 세대라 해서 특별히 더 안정적인 기술이고 상용화가 많이 돼 있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자리 클래시컬 리피터도 물론 에러가 발생을 하지만 양자 리피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지금 덜 성숙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가는 것이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론상으로 그러면은 이 리피터라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드웨어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론상으로 핵과 전자 스핀이 있는 모든 이런 물질들, 뭐 초선주 큐빅은 제가 그쪽에 대해 잘 모르는데, 뭐 중성 원자라든지 이온 트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라든지 퀀텀 이런 모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광원, 빛을 내는 싱글 포톤 에미터라면 다 이제 이 리피터의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피터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현되냐를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양자 컴퓨터랑 비슷하죠. 양자 컴퓨터도 이제 중성원자 양컴만 양컴인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라는 큰 개념이 있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중성원자도 있고 광자 컴퓨팅도 있고 초đồng 주체도 있고 이온 트랩도 있고 그것처럼 퀀텀 리피터도 여러 가지 구현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이게 결국에 뭐 양자 컴퓨팅 플랫폼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냥 이거를 컴퓨터 관점에서 보느냐, 리피터 관점에서 보느냐, 통신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오늘 그 정도 알아가시면은 내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테이크홈 메시지로. 이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양자 컴퓨터 후보가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그렇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이 다이아몬드 양자 리피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버드의 루킹 그룹에서 나온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원거리의 인텐글먼트 디스트리뷰션을 파이버 네트워크로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이제 왼쪽에 하나의 다이아몬드 노드가 있고 오른쪽에 다른 다이아몬드 노드가 있을 때 이제 퀀텀 프리쿼시 컨버전을 한번 해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광자를 로스가 굉장히 적게 멀리 보내려면 텔레콤 네트워크의 광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라는 것은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 타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텔레콤 파장의 빛을 원래 방출하는 녀석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QFC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거 QFC하고 저쪽 거 QFC해서 중간에 파이버로 있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라는 거는 그냥 인공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저희가 보통 솔리드 스테이트 이미터라고 부르는데요. 어, 너무 많은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좀 횡설수설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 전까지 양자 리피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다이아몬드라는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가 앞에서 이론상으로 핵과 핵 스핀과 전자 스핀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에너지 준위가 있다면 다 퀀텀 리피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 리피터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냥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냥 그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원래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원래 이제 에너지 주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 그 사이에 이제 실리콘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반도체에다가 결합물 도핑을 하듯이 다이아몬드 사이에 실리콘을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B번 그림에 보이듯이 인공적인 원자 준위가 다이아몬드 내부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이언 트랩이랑 비슷한데 이제 원자를 트랩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네, 양자 리피터가 주제지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제가 설명한 거는 시간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 실제로 이런
퀀텀 리피터 구현이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로 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걸 통해서 원격이라는 말이 정말 이제 35km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서 인텐그먼트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이거를 참고용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퀀텀 리피터가 여기 하나 구현이 된 거지. 이 사이사이에다가 다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이렇게 증폭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리피터를 통해서 그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장거리의 통신이 가능해졌다.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스핀, 스핀을 가지고 있는 광자 이미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거리 인테그먼트 디스트리뷰션에 활용이 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가 지금 보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세한 디테일로 들어가지는 않겠고, 그래서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니, 시간이 20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그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이 짧은 톡에서 퀀텀 리피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고요. 이 큰 질문, 리피터라는 게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양자역학에서는 고전적인 전자신호와 같은 방식의 리피터가 작동할 수 없는가?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클로딩 시오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이제 퀀텀 리피터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던 퀀텀 리피터가 몇 개가 있을 때 QFC 해가지고 그 퀀텀 프리퀀시 컨버터를 통해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광통신 네트워크로 먼 거리를 실제로 전달을 하는 것이 시연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가셔도 저는 충분한 많은 내용 전달을 알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는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아주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발표 일단 먼저 잘 들었습니다. 전 그 이온 트래핑 관심 있어서 이온 트래핑 스케일링 할 때 포토닉 사용해서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노드에 대해서 아주 조금 찾아봤었는데 네. 혹시 현재 그 퀀텀 리피터의 피델리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최대 거리 뭐 예를 들면 500m, 1km 안에서 최대 피델리티 아니면 뭐 불과 1m 이내에서 최대 피델리티 이런 연구가 그런 수치적인 거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온 트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피델리티 같은 게 다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자세한 수치는 논문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뭐 잘 내용을 이해하신 것 같고 정확한 피델리티 값은 논문을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이미터 그러니까 결국에 이온 트랩에 비하면 이 다이아몬드 안에 실리콘 원자를 스랩한 거는 훨씬 더 주변 포론이나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온 트랩에 비해서는 피델리티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제가 좀 찾아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면에서는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옵티컬 캐비티에 많이 이제 커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캐비티를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온을 이제 어찌됐든 프리 스페이스에 트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 같은 경우에는 퀀텀 리피터로 연구가 많이 되는 이유가 얘는 그냥 그칩 안에다가
그냥 물리적으로 박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원자를. 그러니까 이온 트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온을 트랩하는 방식이 우리가 실제로 이온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마치 제가 또 이온 트랩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중성 원자 같은 거 이제 트위저로 잡아가지고 그 옵티컬 트위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프리스페이스에 가두듯이 이온 트랩도 이렇게 막 그 큰 스케일에서의 캐비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트랩을 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아요. 피델리티는 그쪽이 좀 더 높겠지만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같은 플랫폼은 집적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온 트랩도 퀀텀 리피터 노드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런 연구도 실제로 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 피델리티를 좀 높게 보존하기 위해서 네, 물티 그 뭐야 다중화시키는 그러니까 포톤을 여러 개 해서 뮤티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그거 관련해서 뭐 포톤을 한 번에 더 많은 개수로 보내면 어느 정도의 피델리티 상승이 있는지 그런 거에 혹시 또 가지고 계신 어, 거 있는가요? 뭐 포토를 여러 개 보내서 피델리티 상승시킨다는 거는 저는 잘 그 모르는 부분이고 더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 네,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서 뭔가 많이 보낸 다음에 뭐 에러가 난 애를 버리고 하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네, 찾아보면 그쪽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온 트랩 쪽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이번 기초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들려주신 조준영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